안녕하세요. 저는 곧 48이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부자일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저는 물론 둘 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둘 중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비웃을지는 몰라도, 저는 풍요로운 마음 하나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의 100년 넘은 고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아버지께 물려주시고 간 집이에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한 온기로 따뜻하고 화려하고 멋스럽지는 않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그런 집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제 위로는 저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유난히도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던 누나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그 후부터는 주로 저희 세 식구만 그 시골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골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앞마당에 백화점 식품관이 있었거든요. 복숭아, 사과가 열리는 과수원으로부터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나는 텃밭들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일평생을 땅에 기대어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름에는 복숭아를 수확하시고 초가을에는 사과를 수확하시느라 바쁘셨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의외로 1년 365일 매일같이 바쁘답니다. 저는 늘 바쁘시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랫동안 농사일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공부머리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농사일을 거들며 자랐습니다. 어린 저는 몸이 힘든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귀찮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매일같이 부모님을 도와 과수원에 나갔다가도 가끔은 몰래 도망을 꾀했었어요. 저금통을 깨고 주머니에 구겨진 메모지 하나만 가지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고파 아침부터 솥에서 몰래 꺼내 가방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다 식어빠진 감자를 허겁지겁 먹으며 서울로 가는 그 길은 두려우면서도 늘 짜릿했었답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덜렁 혼자 찾아간 서울에서 제가 걱정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머니 속 그 쪽지 한 장 덕분이었습니다. 4살 어린 저를 유난히도 예뻐했던 누나가 저를 떼어두고 혼자서 서울에 가게 되면서 제 손에 쥐어주고 간 쪽지였거든요. 누나가 보고 싶거든 언제든 서울로 와서 이 번호로 전화해. 제가 누나를 잘 따르거나 특별히 누나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겨운 농사 심부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면 자연스레 그 쪽지가 생각났었어요. 처음 제가 그렇게 누나에게로 도망을 쳤을 때 그게 도망인 줄 몰랐던 누나가 깜짝 놀라며 저를 환영해 주더군요. 진짜 네가 누나가 보고 싶어서 혼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라며 지갑을 탈탈 털어 맛있는 고기를 사주는 누나를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그런 저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누나를 그만큼이나 믿고 따르는 줄 몰랐다며 남매가 우애 좋게 잘 지내니 좋다 하실 뿐이었죠. 일이 뜻대로 되니 저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4번째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부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나를 보러 서울에 간다고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직접 버스표를 끊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그날도 누나가 제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터미널에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6개월 남은 여름방학이었어요. 재훈이 너 실은 나보러 서울 오는 거 아니지? 터미널에서 만나 누나가 지내던 방 한 칸짜리 빌라로 가던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날아온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놀라도 너무 놀라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곁눈질로 누나의 표정을 살폈죠. 똑바로 앉아 고개를 정면으로 향하고도 옆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지 뭡니까?
이어지는 말은 당연히 꼬지람과 잔소리겠다는 생각에 대역죄인이 된 마음으로 고개를 푹 하고 숙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런 저를 바라보던 누나가 휴 하고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스가 15정거장을 지나는 동안에도 누나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가더군요. 달콤한 양념갈비가 제 속도 모른 채 지글지글 잘도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파오고 마시는 갈비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저는 차마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 감동스러워하고 반겨주었던 누나에 대한 미안함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도망치듯 시골집을 벗어날 수 없겠다는 막막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익어가는 고기를 한 점 집어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불쑥 고개 숙인 제 앞으로 상추쌈 하나가 내밀어졌습니다. 너 누나랑 같이 서울 살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상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이 누나의 입을 통해 뱉어졌고 놀라서 떡 벌려 다물어지지 않는 제 주둥이 속으로 달달한 고기쌈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나 그래도 돼? 씹지도 않고 쌈을 삼켜버리는 저를 보며 누나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와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밀짚 모자, 목장갑과 한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즐거운 상상이 먼저 머릿속을 지배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누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될 것 없지. 근데 서울 와서 나랑 살려면 공부 잘해야 해.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꿈도 정하고. 그리고 누나 집에는 TV도 없어. 너 오면 거실에 책상 2개 두고 도서관처럼 공부만 할 거야. 재훈이 너 공부에 영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과외해줄게. 그래도 서울 올래? 아무렴. 어떤 공간에서 뭘 더 억지로 한다고 한들 반일보다야 100배 1000배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며 제 마음속의 열정을 누나에게 표출했죠. 여전히 서운한 표정의 누나가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구태여 신경 쓰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이 없었죠. 누나는 그렇게 밥을 먹는 내내 재차 강조하며 저와 끊임없이 약속을 되새기더니 고깃집을 나오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해서 서울집에서 과외 가르치고 공부시켜보려고 한다고. 몇 번 응답을 주고받던 누나가 제게 전화기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들, 정말 엄마 아빠 없이 누나랑 살면서 지낼 수 있겠어? 그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팍팍 묻어났음에도 철없던 저는 당연하지 하는 소리부터 튀어나갔었죠. 그렇게 저는 누나의 도움 아닌 도움으로 그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 짐을 풀었답니다. 짐이랄 것도 없이 누나가 살던 살림살이에 베개 하나, 수저 하나 얻는 것뿐이었지만 미치도록 상쾌했어요. 하지만 그 짜릿하고 상쾌했던 해방감은 단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늘 다정하고 저를 아기처럼 예뻐해주던 누나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이었어요. 꼭 저를 짐짝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창고를 쓰던 방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공간 안에 제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언제 사왔는지 모를 문제집들을 제 책상 위에 쌓아두었던 누나. 너까지 먹여 살리려면 더 아끼면서 살아야 하니까 더 이상 달콤한 갈비 같은 건 기대하지 마. 계란을 대충 풀어놓고 양파 몇 조각을 간신히 띄어둔 국을 커다란 냄비에 가득 끓여두고 누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누나 돈 없어? 엄마 아빠가 용돈 주시잖아.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가 문제집으로 팔뚝을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서야 누나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은 일체 허투루 쓰지 않고
밥값부터 생활비 전부를 아르바이트하며 해결하고 있던 누나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런 누나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굉장해 보여서 성장기였던 저보다 훨씬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한 누나가 아프지도 않은 매질을 해대는데도 피하거나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방학 내내 매일매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누나가 잡은 멱살에 이끌려 책상 앞에서 보냈어요.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남산타워 구경 한 번만 하고 오면 안 되느냐고 조르고 떼를 써보았지만 누나는 단호했어요. 쉬고 싶으면 책상에 앉아서 쉬어. 칼 같고 냉랭했던 누나의 그 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꿈자리에서 악몽처럼 저를 괴롭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방학 내내 공부를 한 결과 누나가 임의로 만들어낸 시험 문제를 전부 다 통과해버리고 그렇게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최종적으로 합격되었습니다. 채점한 시험지를 들고 기뻐서 날뛰는 저를 보며 누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누나가 사주는 갈비를 먹으며 처음으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만 오면 당연하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던 양념갈비가, 그 양념갈비를 사주던 누나의 주머니 사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나는 제게 방학 동안 했던 것을 절대 까먹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무서운 얼굴로 당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막바지에 전학을 가는 것보다 졸업은 집에서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서울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창문을 열어두어도 날아들어오는 벌레가 많지 않았던 5층짜리 빌라에 지내다가 창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날아들어온 벌레가 친구하자고 달려드는 시골집에 다시 오니 더 절실해졌었죠. 물론 벌레 많은 이곳을 탈출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국 그 집이 저희 집이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었으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서울로 갔을 때 그때도 누나에게 인정받는 공부 실력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시골집에서도 누나 집에서 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로 간다는 제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던 부모님께서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난 후 더 서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매일 그렇게 책상 앞에만 앉아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그런 면에 놀랐어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목적이 어찌되었든 간에 왜 진작 끈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누나 혼자 살던 빌라를 정리하시고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우리를 편히 살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던 건 돈이 제법 있어 가능했던 일이었더라고요. 맨날 시골에서 땀 흘리며 농사만 가꾸고 있으니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돈이 좀 있더라도 남들한테 과시하며 지내는 분들이 아니기도 했었고 누나조차도 자린고비처럼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둔감한 저는 쭉 몰랐습니다. 도시에 사는 친구들의 집에 비하면 저희 집은 아주 가난뱅이인 줄로만 알았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 정도는 다 하는 줄 알았던 진짜 가난이 뭔지 몰랐던 제게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충격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과시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거지? 누나에게 물었을 때 누나는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가치관이고 우리에겐 곧 본받을 점이니 우리도 꼭 그런 자식들이 되자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당연히 생각 말고 받은 만큼 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똑바로 살자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길에 접어들면서 누나의 그 말이 내내 생각났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IT 회사에 취업을 하고부터는 내내 쭉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제 자신감과는 다르게 실제 사회생활은 너무나 힘들더군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느낀 것은 부모님께서 하셨던 농사가 결국 회사 생활과 다를 게 없겠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시골 농사가 그보다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자리에서 쭉 그 일만 해오셨던 인내심 강한 두 분을 떠올리며 저도 그렇게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 뼈를 묻을 기세로 정착하게 되었죠. 제가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는 누나와는 자연스레 각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업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됐기도 했고 매일같이 야근에 몸을 담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적었어요. 성격도 변해갔고 밥도 집에서 먹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나와 살 때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니 며칠에 한 번씩은 집에서 밥을 챙겨 먹고는 했었는데 혼자 나와 살게 되니 집에서 먹는 밥이 어쩐지 좀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가끔 본가에 내려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꼼짝없이 집, 회사를 반복해야 하는 때가 되면 대부분 밖에서 밥을 사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는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어쩐지 민망하고 창피하게 느껴졌었는데 그 식당은 혼자 가도 불편한 것 없었어요. 막상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온통 일행이 있는 손님들 뿐이고 저 혼자만 외로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식당이 제가 두 번째로 혼자 밥을 먹는 걸 시도했던 식당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을 또 찾아가는 것보다 한 번 혼자 먹은 경험이 있는 그 식당이 더 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식당 사장님이 친절하셨죠.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걸 처음 시도했던 식당은 다소 불친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회전율이 상당히 빨랐던, 식사 시간 되면 늘 손님으로 북적이던 식당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몇 분이세요 하는 식당 종업원의 말에 혼자 왔다고 대답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테이블을 빨리 치우려는 채 빈 그릇을 자꾸만 가져가더라고요. 그 덕에 안 그래도 혼자 먹느라 빨리 해치우려고 허겁지겁 하던 제가 눈치가 보여 단단히 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시도였는데 실패라고 느껴졌어요. 혼자 식당 가는 게 무서워진 것은 더 당연했고요. 불친절한 종업원 덕분에 그러기도 했지만 손님이 많아 자리도 부족한 식당에 눈치 없이 혼자 들어간 제 탓을 해야 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한참 식당에 가지 못하다가 손님이 드문 한적한 식당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 두 번째였던 것입니다. 쭈뼛거리며 들어간 식당에서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께서 저를 환영해 주셨죠. 아이고 어서 와요. 밖이 많이 춥죠? 저 안쪽 자리 따뜻하니 저기 앉아요. 몇 명인지 묻지도 않고 저를 냅다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안내하시던 아주머니.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물잔만 물끄러미 매만지고 있는 제게 아주머니께서는 국밥 한 그릇과 수육 한 접시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서비스. 오늘 아침에 머릿고기가 들어왔는데 아유 아주 맛이 좋아요. 한번 맛봐요. 혼자 먹기에 다소 많은 양이었지만 그 인심에 울컥 목이 메어 꾸역꾸역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매일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 타인에게 호의를 받아본 것이 오랜만이라 그랬던 것인지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 그랬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진 채 후다닥 도망치듯 계산을 하고 나왔다가 편의점에 들러 마실 것을 사서 다시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친절했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아유, 다시 왔네요. 왜, 뭐 두고 간 거라도 있어요? 그냥 하시는 별뜻 없는 말씀인데도 왜 그렇게 따뜻하게만 느껴지던지. 고향에 비해 오가는 정이 없다 느꼈던 타지에서 받았던
작지 않은 호의에 제 마음을 전하고 싶더군요. 급하게 사느라 좋은 것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분이라면 저의 작은 성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았습니다. 이거 별건 아닌데 아까 서비스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요. 혼자 와서 달랑 한 그릇 시킨 손님한테 그렇게 내어주시는 게 내키지 않으셨을 텐데 덕분에 정말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 물론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제가 건넨 음료를 가슴 앞에 두 손 모아 꼭 받아들고 감동받았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던 아주머니의 눈웃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유, 따뜻하네요. 잘 먹을게요. 다음에 꼭 다시 또 와요. 다음에 다시 또 오라는 말에 꼭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던 아주머니의 배려를 마음에 품고 어느 때보다 배불리 돌아섰어요. 그날 하루의 그 따뜻한 소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가도 눈치 주지 않는 식당이라는 만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식당을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끼니를 때워야 하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사실 말이 그렇지 거의 매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그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 저를 바라보는 아주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반기고 또 반겨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하시던 말씀. 근데 손님, 매일 이렇게 같은 국밥만 드시면 질리진 않아요? 일하는 나도 매일 이것만 먹으면 질리던데, 아유, 국밥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 말에 어쩐지 웃음이 나더군요. 문득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와 드문드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왜 혼자 그렇게 자주 오게 되었는지 가벼운 날씨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 인상 좋은 그 아주머니는 가끔 저를 보며 자기 딸 생각이 난다고도 했습니다. 혼자 타지 나와 지내는 게 쉽지 않지. 나도 고향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어도 아직 고향 생각이 나요. 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 보면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우리 딸도 지금 부모 품 떠나 타지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유, 전화를 얼마나 해댔는지 몰라요. 내 생각이 많이 나나 봐. 뭐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 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집 생각이 나면서도 돈 벌겠다고 떨어져 지내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손님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많이 나네. 딸 또래 손님 들어오면 그래서 더 잘해주게 돼요. 내가 내 손님들한테 잘하면 내 딸도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예쁨 받지 않을까 해서.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시던 아주머니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국밥 장사를 하셨던 식당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국밥 팔아 딸을 공부시키고 빚까지 갚아가며 아등바등 살았다는 아주머니.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농사일만 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밭에 나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과연 부모님께 그 아주머님 따니처럼 표현을 잘 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원래 좀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됐습니다. 바빠봤자 하루 종일 그 드넓은 과수원이며 텃밭을 관리하시는 부모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날은 식당을 나오며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마저도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건네신 첫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왜? 무슨 일 있어? 그 말인즉 저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했던 천하의 나쁜 자식이었다는 의미였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쩐지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놈이 소식도 없이 나가 살다
뜬금없이 전화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께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식당 아주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정말 맛있어서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곳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그 집 따님은 아주머니께 전화를 자주 드린다는데 나는 집에다 전화를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해본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머니께서는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근데 밥을 왜 밖에서 사 먹고 그래? 집에 반찬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좀 보내준대도. 라고 또 걱정을 이어하셨습니다. 그 후론 어머니의 반찬을 받아다 억지로라도 집에서 밥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서 살 때보다 나아서 사니 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식당 아주머니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못 왔죠.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집에 반찬을 한가득 보내주셔서 요즘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많아요. 혹여 자주 가던 단골 손님이 발길을 끊었다 생각하실까봐 어쩌면 조금 서운해하실까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무 잘 됐다고 맨날 밖에서 사 먹기만 하면 되겠느냐고. 매일 질리도록 국밥만 먹는 저를 보며 제 생각을 해서라도 국밥집을 한식당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까지 했었다며 농담까지 건네셨죠. 그 식당을 들르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머니와 저는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 참 좋은 이웃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걸을 때마다 힘들어져 결국 다리에 깁스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왜 하필 또 제 눈에 그 식당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발을 짚고 들어가면서도 저는 제 상태를 보고 아주머니께서 놀라실 거라는 생각은 또 미처 하지 못했었어요. 아이고, 이 다리는 어쩌다 그랬어? 아주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아차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멋쩍게 웃으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오래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며 계산대로가 핸드폰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 정형외과 간호사야.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병원 의사가 꽤나 실력이 좋은가 보더라고. 내가 우리 딸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거기로 가봐. 그리고 다친 거 부모님은 아셔?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다.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님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에 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한참 핸드폰을 들고 따님에게 설명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게 불쑥 핸드폰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번 바꿔보라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부끄러움이 배가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핸드폰 너머 아주머니의 따님의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당에 자주 오시는 손님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소 먼 거리라도 오시면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희 원장님 치료 정말 잘하시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짧은 순간에 온갖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다시 핸드폰을 빼앗아 가셨어요. 제게 눈짓을 하시면서 따님에게는 잘 좀 치료받게 신경 써달라고 강조하며 전화를 끊으셨죠. 그렇게 저는 어떻게 거절 의사 한 번을 표시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 예약을 잡아뒀다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망함에 괜히 또 근처 카페에서 마실 것을 한가득 사들고 원무과에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약하신 건 맞으세요? 예약제 명단에 성함이 없는데? 그런데 웬걸, 예약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양쪽 가득 커피를 들고 있던 두 손이 민망해지던 찰나였어요. 그때 복도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저 초진이라서 사실 진짜 예약은 못 해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따로 원장님께 말씀드려 놨으니까 진료 받으시면 돼요. 우다다 급하게 설명을 하고 또 바쁘게 어디론가로 돌아서던 그 직원이 다시 또 급하게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아차차 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인사를 빼먹었다고, 자기는 정성국밥집 딸이라고. 그제야 원무과에 앉아있던 직원들도 아 하고 저를 아른 채 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지 다시 뛰어가는 그 따님을 대신해 원무과 직원분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진료는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깁스를 푸는 대신 치료를 받기로도 했고요. 원장님은 제 상태를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이 너무 부탁을 하기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경과가 좋겠어요. 전곡을 찔린 거죠. 병원을 오는 길에도 내내 제가 여기까지 올 지경이 맞는가를 고민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냥 아니라고 끝까지 사양하면 될걸. 굳이 왜 그곳까지 발걸음을 하는 걸까? 제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갔던 것은 제게 너무 잘해주었던 그 식당 사장님의 따님이라는 그 여자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의 따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했던 단순한 궁금증은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저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언제 유니폼을 갈아입은 건지 사복 차림이 된 그 여자가 저를 쫓아 나왔습니다. 직원분들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나누고는 수납을 한 저를 부르던 그 여자.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 쾌활하고 밝은 목소리는 여기까지 오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만들었죠. 여자는 아주머니보다 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눈빛, 표정, 손짓 하나하나까지 아주머니를 많이 닮아 있었지만 제 또래라 그런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호감보다 이성적인 호감이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그날 그 여자와 보냈던 짧은 시간들이 강렬하게 마음속에 남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 여자의 생각이 났죠. 하지만 제게는 그 여자의 연락처조차 없었고 그저 다음 진료 날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지만 어떤 피곤한 날에도 가는 길이 즐겁게 느껴지더군요. 비록 치료를 받고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하는 게 전부였지만 모든 순간들이 소설 같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치료를 받던 날, 완치를 축하한다고 밥을 사주겠다던 그 여자를 미리 예약해두었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용기 내어 내 마음을 고백했어요. 지혜씨, 처음 만났던 날부터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제가 지혜씨한테 많이 모자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고 싶어요. 지혜씨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어놓은 대답에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어요. 좋아요.
곧이어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간결하고 정확했던 지혜 씨의 대답. 언젠가부터인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강단 없는 성격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지혜 씨의 그런 성격은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서로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며 연애를 시작했어요. 몸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연애는 늘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장거리 연애 끝에 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제가 먼저 지혜 씨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돌아오는 길 지혜 씨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혹시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지혜 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건가 돌아보았지만 딱히 짚히는 게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한참이나 말이 없던 지혜 씨가 말했어요. 재훈 씨한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재훈 씨가 나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 저는 지혜 씨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과분하다니. 딱 떠오르는 것도 없었고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느냐 물었더니 지혜 씨는 전에 없던 어두운 표정을 하고서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지혜 씨. 빚도 있고 힘든 형편에도 어머니께서는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시며 지혜 씨를 모자람 없이 키우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지혜 씨에게는 늘 결핍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 간호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길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셨고 자꾸만 관련도 없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라는 사람이 문득 궁금해지더라는군요. 처음엔 그래서 굳이 저를 서울까지 불러 얼굴을 보고자 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재훈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 모난 곳 없이 둥글고 말은 없어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재훈 씨를 사랑하게 된 거야.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재훈 씨 이야기에 즐거워했었는지를 나도 이해할 수 있었어. 재훈 씨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점이 보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함께 미래를 그린다면 참 좋을 것 같았어. 그런데 있잖아. 오늘 재훈 씨 부모님 댁에 다녀오니까 내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 재훈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집 많이 가난해. 내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어머니께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셔도 여전히 집엔 갚아나갈 빚이 있고, 하지만 재훈 씨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늘 검소하고 그래서 재훈 씨가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부모님께서도 시골에서 농사 지내며 살고 계신다기에 그렇게 넓은 과수원에 커다란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내 말은 혹시나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말이야. 나 그냥 받아들일게. 그리고 재훈 씨도 그래 줬으면 해. 그런 지혜 씨의 말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 마음의 변심이 아닌 이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혜 씨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죠. 늘 옳은 선택, 옳은 말씀만 하시던 부모님이기에 그런 이유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할 리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혹시나 아주 작은 확률로 반대를 하시기라도 한다면 그땐 제가 부모님께 맞서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혜 씨와 부모님께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지 전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한참 괴로워하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었어요. 왜 이제야 전화를 하는 거냐고 물으시던 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자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구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됐지. 가난이 무슨 대수란 말이야. 너 설마 엄마 아빠를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둘이 마음만 잘 맞으면 우리는 됐다. 아휴,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그런데 마음까지 그리 착하고 어진 사람이었구나. 행여 사는 동안 마음이 바빠 우리를 조금 잊고 살더라도 엄마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예쁘고 착한 지혜 놓치지 말거라. 너 지금 그런 이유로 놓치면 바보인 거야.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가난이 대수냐며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혼수할 돈도 걱정하지 말라며 지혜 씨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렇게 죄송한 마음에 망설이고 많이 울기도 하던 지혜 씨는 끝내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땐 저희의 인생에서 고난이란 그때가 마지막 일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여겼던 것과는 달리 결혼 1년 차 원하고 원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다시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이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아이가 없더라도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 같다고 매일 밤낮으로 슬퍼했죠. 그런 아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더군요. 주말 부부로 살던 것을 당장 때려치우고 아내가 있는 서울로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갔을 때 새 직장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하는 아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었어요. 저의 결정에 아내는 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함께 있다 보면 분명 좋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고자 했던 강박 속에서 벗어나 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의 노력도 있었지만 장모님의 노력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족이지만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장모님을 통해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아내 걱정에 전화를 드리면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위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다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저까지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저를 웃게 했던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위로하며 조금은 지칠 수 있었던 매 순간마다 장모님의 따뜻한 말씀들은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저희 부모님께 했던 것보다 더 심리적으로 장모님께 의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쓴 결과 다시 저희 부부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아내에게 저는 당당하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2년이 흐른 뒤 저는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아내의 유일한 행복마저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기입니다. 결혼 3년 차 37의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셋이 떠났던 1박 2일 여수 여행. 저녁 식사로 해산물을 잔뜩 먹고 다음날 속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었어요. 단순한 탈이라고 생각했던 제게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고 그 검사는 한 번으로 그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장모님께도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께도 저는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았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환자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는 몸 상태를 이해하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다시 일어서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다 일어서는 것처럼 과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암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웠던 건 말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보다 더 괴로워할 아내와 부모님, 누나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생각에 더 두려웠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 안에서 엉엉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벌써 알게 된 건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병원 문을 나서던 그 순간처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대장암이래. 그것도 말기암이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가 들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아니면 지금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암에 걸린 건 분명히 저였는데 장모님께서 암에 걸리다니 당최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됐는데 너무 현실감이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니 저도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대한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꺼내려 했던 그 말을 엉엉 우는 아내 두 어깨를 붙들고 재촉하듯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암에 걸린 건 난데 장모님이 암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여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암이야. 내가 대장암이라고. 목이 찢어져라 울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마주친 두 눈동자는 까만 블랙홀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동시에 제 귀에도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건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마치 반쯤 미쳐가는 것 같았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집안에 말기암 환자 2명. 가혹하게도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게 떠났던 여수 여행에서 해산물을 잘못 먹고 탈이 난 줄로만 알았던 장모님과 저는 각자 평소에 몸에서 보냈던 신호를 무시한 채 살고 있었고 뒤늦게야 암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소식을 알게 된 부모님과 누나, 장모님,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아내는 하늘이 무너진다며 슬퍼했습니다. 저 또한 억장이 무너진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암이라서, 장모님이 암이라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 건강보다 그로 인해 힘들어할 가족들이었어요. 장모님은 제게 손가락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저희 두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 나랑 약속 하나 하자. 우리 꼭 수술 잘 받고 치료도 열심히 받자, 응? 장모님과 저는 손가락을 마주 걸고 또 걸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하는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황 자체가 서로에게 격려임과 동시에 절망이었어요. 약속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왠지 지키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아내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누나에게도 정말 미안하지만 해낼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술 날짜를 받아두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고 가며 제 몸보다 가족들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내가 돌연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우리 여행 가자. 엄마랑 나랑 당신이랑 셋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마음 다해 다녔던 직장이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직장이라고도 할 만큼 아내가 애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위해 여행을 결심한 아내가 놀랍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안쓰러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남은 시간마저 얼마 없을지 모르는데 좋은 기억이라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뒤로 넘어가실 것처럼 역정을 내셨죠. 그렇다고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그만둬 버리면 어떡해? 가족이 아프면 아픈 거고 행여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넌 계속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아휴, 다 그렇게 놓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 장모님의 말씀에도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입장에서도 설 수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장모님 편이었어요. 행여 제가 잘못된다면 남아있는 아내는 저를 잊고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랑 재훈 씨가 왜 죽어?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리고 행여 잘못된다 하더라도 뒷일은 남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가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생각만 하다 오자. 부탁이야. 두 모녀의 뒤에 서서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너무너무 울고 싶었지만 저까지 울어서는 안 됐었어요. 결국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마음 담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2,500만 원.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게 그 여행의 의미였죠. 그래서 장모님께서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장모님의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이왕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많이 웃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여행 다녀와요. 평생 고집이라고는 부려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말대로 좋은 마음으로 다녀와요. 행여 정말 마지막이 된다면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아내에게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그것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더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약속을 받아내고 저희는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웃는 것 같아 힘들었던 마음도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에너지 덕분인지 점차 그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스런 웃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유해졌고 그 부드럽고 따뜻한 시간 속에 저희 세 사람은 행복한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장모님과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루 일정에 모두 끼워 넣어가며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아낌없이 먹였습니다. 아내의 그 마음 하나로 이미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가 불렀던 저였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었어요. 가는 자리마다 눈물을 짓던 장모님께서도 이내 여행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반강제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행복했답니다. 다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100번의 항암 치료보다 더 건강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제가 먼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라 암세포가 비교적 더 활발해 다른 곳으로의 전이가 빠를 수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슬프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마취에 빠지면서는 조금 안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웃긴 생각이지만 보통 죽기 전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파라노마처럼 지나쳐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저는 직전에 보았던 가족들의 얼굴만 생생히 기억날 뿐, 그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스쳐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잠에 빠졌고, 저는 죽지 않고 다시 눈을 떴죠. 항암 치료는 길고 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장모님께서도 수술을 하셨고요. 가엾은 아내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헬쓱해져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루도 비운 적 없던 시골 농장을 내팽개치고 내내 서울에 계셨어요. 모두가 힘이 절실한 시간들이었지만 어쩐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 저라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그 암병동에서 제가 가장 희망찬 얼굴을 하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짓으로라도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내 희망에 짓눌려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 주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저희 가족에겐 3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첫 번째 기적은 장모님의 완치였습니다. 2번째 기적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완치였어요. 전이가 있어 수술을 받고 또 받아야 했던 저였지만 끝까지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저를 일으켜준 가족들 덕분에 나약해진 희망으로도 끝내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원래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 13kg나 빠지는 바람에 종이장 같은 몸이 된 절 보고 아내는 늘 멋지다, 잘생겼다 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고마웠어요. 반복되는 항암 치료에 제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정신을 일깨워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일상으로 돌아온 지 1년째 되던 해, 저희에게 찾아온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할 때엔 찾아와 주지 않던 아이였지만 마침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임신, 그것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결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온몸 가득히 실감했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던 기적 같은 선물인 저희 아들은 지금 벌써 9살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장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걱정되어 내린 결정이었고, 비록 설득에는 오래 걸렸지만 끝내 그 뜻을 이루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하시던 농장을 정리하시고 가까운 거리에 집을 지어 살고 계십니다. 서로 보고 싶을 때면 주저없이 왕래하며 편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또 서울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각자의 가족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말기암이라는 벼랑 끝에서 지금은 새 생명을 부여받은 기분으로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 아내가 데려가 주었던 여행에서의 그 행복한 마음이 결국 병을 치료했다고 믿습니다. 힘든 병마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애써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몸뚱이의 병이든 병이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저희가 가장 방심했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물 흐르듯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아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가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47의 늦가기 아빠인 저처럼 여러분도 꼭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